전기차 업황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세 둔화와 유럽의 보조금 축소, 그리고 중국 시장의 포화까지 겹쳤죠.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액은 14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ESS 시장 규모가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전기차는 주춤하는데 배터리는 오히려 활기를 맵니다. 모순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판 자체가 바뀐 것이죠.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ESS 수요가 전기차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는 단순히 자동차 부품이 아닙니다. 필수 에너지 인프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첫째, 배터리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적인 비결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코프로가 단 1년 만에 적자에서 이 300억 원의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을 파악하게 되며, 셋째, K배터리 기업들 중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골라내는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배터리 업계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을 예로 들어보죠. 지난해 주요 메탈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금속 가격이 동반 하락하자 배터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치킨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고기 값이 내려가면 치킨집 사장님은 원가가 줄어드니 좋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업계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메탈 가격 하락이 곧 재고자산 가치 하락과 판매 단가 인하로 이어져 마진이 깎이는 구조였거든요. 이게 바로 원자재 시세의 생사가 걸린 산업의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2024년 결산 보고서가 나오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연결 기준 매출 3조 4천억 원을 달성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었습니다. 700억 원대 흑자 전환이라니,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라며 고전하던 회사가 단숨에 이 300억 원이라는 이익을 거둬들인 셈입니다. 특히 에코프로의 핵심 계열사인 에코프로 BM은 1년 만에 흑자 전환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BM은 배터리의 심장부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곳인데, 이 회사가 살아나니 그룹 전체의 활력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유럽의 전기차용 양극재 수요가 회복된 것도 있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원료 내재화입니다. 원료 내재화란 간단히 말해 외부에서 비싸게 사오던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여 조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빵집에 비유하자면 도매상에게 밀가루를 공급받던 것에서 직접 밀밭을 일궈 농사짓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죠.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에 재련소를 세웠습니다. 재련소란 원석을 채굴하고 정제하여 산업용 금속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시설을 말합니다. 리튬과 니켈 같은 주요 원료를 사다 쓰는 단계를 넘어 현지에서 직접 추출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분기 흑자 전환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련소에 투자한 결실이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이익 추정치로 나타난 것이죠. 이는 중견기업 연 매출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단 한 번의 전략적 투자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준 셈입니다. 실제로 에코프로 그룹 전체의 현금성 자산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금이 쌓인다는 건 단순히 장부상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통장의 수익이 차곡차곡 찍히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2016년을 흑자 기조 정착의 원년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원년이라는 단어에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죠. 단순히 전기차 시장이 반짝 반등해서가 아닙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원자재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 에코프로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사가 보유한 원료 가치가 올라가니 이득이고, 가격이 떨어져도 낮은 생산 원가 덕분에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게임의 룰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업체들이 변동성 높은 원자재 가격에 매달려 왔다면 이제는 그 구조를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좀 살아나서 반짝 실적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구조가 바뀐 겁니다. 남들이 원자재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울고 웃는 동안 에코프로는 아예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비용이 늘어서 힘들어지는데 에코프로는 자기가 파낸 원료 가치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득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요, 남들은 마진이 줄어서 힘들어지는데 에코프로는
자체 원가가 워낙 낮으니까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게임의 룰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배터리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라는 변수에 목숨 걸었어요. 리튬 값이 내리면 주가도 하락하고 니켈 가격이 오르면 비용 부담으로 실적이 꺾이던 공식이 원료 내재화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는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작용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에코프로만의 행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배터리 제조사들도 비슷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원료를 내재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도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배터리 분야를 넘어 한국 증시 전반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코스피 지수가 7,500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 500선 언저리에 머물고 있으니 3배 가까운 폭등을 점친 셈이죠. 이게 과연 터무니없는 예측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로 막대한 수익을 견인하고 여기에 배터리 업계의 성장세가 더해지며 시장 전반이 생기를 되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개인 자금이 코스피나 코스닥 ETF 상품으로 무섭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는 쉽게 말해 주식 바구니 상품입니다. 200여 개 기업에 일일이 투자하기 부담스러우니 한꺼번에 묶어서 사는 셈이죠. 배달 앱에서 단품을 골라 담는 대신 실속 있는 세트 메뉴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른바 머니무브의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이 비로소 바닥을 다지고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확신이 퍼진 겁니다. 실제로 올해 초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수십조 원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수십조 원이면 서울시 한 해 예산을 뛰어넘는 막대한 규모죠.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기세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단 1월 한 달 사이에만 주가가 80% 가까이 치솟았거든요. 한 달 만에 수익률 80%라니 100만 원이 180만 원이 된 셈입니다. 이 상승폭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시나요? 연간 10% 수익만 올려도 성공이라 불리는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기록한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에코프로만 독주했을까요?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으로 구성된 K배터리 빅3의 합산 매출은 무려 43조 원에 달했습니다. 43조 원이면 웬만한 중견 국가의 GDP와 맞먹는 수치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LG에너지솔루션이 4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분기 적자가 나면 위기론이 불거지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연간 결산은 흑자로 마감했습니다. 4분기에 일시적 부진을 딛고 한 해 동안은 여전히 실속을 챙긴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보조 배터리를 쓰듯 ESS는 건물이나 공장,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초대형 배터리입니다.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원리죠. 그런데 이 ESS에 대한 수요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정체로 인한 타격을 완벽하게 상쇄해버린 것입니다. 전기차 판매 저조로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컸지만 ESS 주문이 급증하면서 그 빈자리를 거뜬히 메웠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더 이상 전기차라는 단일 시장에만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전기차가 흔들려도 ESS가 버텨주고 반대로 ESS가 주춤하면 전기차가 지지해주는 쌍두마차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마치 두 다리로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이 휘청여도 다른 한쪽이 지탱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삼성 SDI의 행보도 고무적입니다. 테슬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는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라는 든든한 고객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량이 확보되면 공장 가동률은 자연스레 올라가고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어 수익성은 극대화됩니다. 마치 빵집이 대형 사내 식당에 매일 일정한 수량의 빵을 공급하기로 장기 계약을 맺은 것과 같죠. 매우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흔히 쓰는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기반이라 누설 시 화재 위험이 늘 따라다니죠.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고체로 채웠습니다. 액체가 아니니 셀 염려가 없어 발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죠. 여기에 리튬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2배나 높습니다.
같은 부피로도 전기 저장량이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이 2배가 된 상황을 그려보세요. 충전 한 번으로 이틀을 거뜬히 버티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늘 묻곤 합니다. 기술력은 인정하는데 언제 상용화되냐고요. 너무 먼 미래 아니냐는 의구심도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SDI가 202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로드맵을 이미 제시했으니까요. 2027년이면 사실상 불과 1년여 남짓 남았습니다. 이 배터리가 도입되면 10분 충전으로 1년 킬램 주행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은 30분 동안 충전해도 300km 남짓쯤 가는 수준인데 단 10분 만에 1.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건 파격적이죠. 오히려 내연 기관차 주유 시간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에 들러 기름 넣고 결제에 영수증까지 챙기다 보면 금세 10분이 지나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과연 관련 시장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수치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2030년 ESS 시장 규모를 200조 원대로 추산했습니다. 200조라는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삼성전자의 연 매출이 약 300조 원인데 ESS 분야만으로 200조 시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140GW가 넘는 ESS 누적 수주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가와트시, 지하와트는 전력 저장 용량 단위를 말하는데 140GW면 중소도시 하나가 수년간 쓸 수 있는 엄청난 전력량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ESS 수요가 급증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AI에 있습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방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수인데 여기서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ESS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정전 시 데이터 센터 전체가 셧다운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오픈 AI나 엑소 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2030년까지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ESS 인프라를 구축하려 사활을 걸고 있죠. 실제로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은 2024년 대비 2026년까지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작 2년 만에 2배가 아닌 5배의 성장,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죠. 여기서 다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배터리 업계가 체질을 개선하고 새 시장을 뚫은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입니다. 리튬 탄산염 선물 가격이 지난 2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선물 가격이란 미래 거래를 위해 미리 합의된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표가 2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는 건 시장이 향후 리튬값 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리튬 가격은 2025년 저점과 비교해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1kg당 100만 원 하던 것이 순식간에 200만 원이 된 꼴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자재 값이 오르니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밀가루 값이 2배 뛰면 빵집 주인이 고통받는 것과 같은 이치니까요. 하지만 배터리 업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니켈은 16%, 코발트는 무려 60% 이상 가격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탔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레깅 효과, 레깅 이펙트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월에 밀가루를 킬로그램당 1영원의 대량으로 확보해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3월 들어 밀가루 시세가 2영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월에 저렴하게 사둔 원료로 빵을 만들되 판매가는 3월의 시장가인 2영원에 맞춰 파는 겁니다. 원가는 1영원인데 판매는 2영원 기준이니 마진이 극대화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배터리 업계가 딱 이 상황입니다. 저가에 확보한 원자재 덕분에 원가는 그대로인데 판매 단가는 높아지니 단기적으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란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걸까요? 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주요 광산들의 가동이 중단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격이 왜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걸까요? 중국굴의 장시성 광산이 가동 중단됐거든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이 운영하던 핵심 광산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 광산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3%를 담당하는데 3%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 세계 식량인 쌀 공급이 갑자기 3% 줄어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쌀값이 폭등하겠죠.
리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이 막히자 가격이 치솟은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의 건식 공정, 대량 생산 체제 안착에 성공한 것입니다. 4680은 배터리 규격을 뜻하는데 지름 46mm에 높이 80mm라는 의미죠.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형태가 아니라 공정 방식입니다. 그간 배터리 업계는 전통적인 습식 공정을 고수해 왔거든요. 습식 공정은 용매를 섞어 반죽한 뒤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간과 에너지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건식 공정은 용매 없이 재료를 압착해 공정 시간과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테슬라가 이를 대량 생산에 적용했다는 것은 제조 단가, 경쟁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당 8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킬로와트는 에너지 용량의 기준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0달러를 상회하던 금액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셈입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은 결국 전기차 가격 인하로 직결됩니다.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를 프라이스 패리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전기차는 비싸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가격 역전이 일어나는 지점인 겁니다.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완제품 가격은 떨어진다는 게 모순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바로 공정 혁신 덕분입니다. 테슬라처럼 건식 공정으로 제조 효율을 높이면 원자재가 상승을 상쇄하고도 전체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올라도 최신형 오븐을 도입해 인건비와 전기료를 줄여 전체 빵 가격을 내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문가들이 왜 주목하냐면 올해가 바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역전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진 보조금 없이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쌌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금 없이도 전기차가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망설일 이유가 없죠. 연료비 절감과 유지보수 효율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전기차를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과 기술 진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유지할지, 중국이 반격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현지 재련소를 통해 원료를 직접 확보하며 원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둘째, 전기차 수요 둔화를 ESS가 상쇄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로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죠. 셋째, 리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레깅 효과로 배터리 업체들의 이익이 개선됐고 건식 공정으로 제조 단가도 절반이 됐습니다. 넷째, 중국의 보조금 정책 폐지로 시장 환경이 공정해졌고 한국 기업들은 포스코의 리튬 자급이나 LNF의 LFP 라인업 확대 등으로 구조적 경쟁력을 다졌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원재료 채굴부터 최종 배터리 생산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하는 체계죠. 마치 치킨 전문점이 양계장과 도계장, 매장 운영을 직접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의존도를 낮춰 원가 제어와 품질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죠. 에코프로 그룹이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 리튬 채굴, 머티리얼즈의 재련, BM의 양극재 제조를 잇는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하는 완전한 공급망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을 흑자 정착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이며 일시적 성과가 아닌 체질 개선의 결과입니다. 반면 원자재를 외부 구매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리튬 시세에 따라 수익성이 널뛰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유지하며 시장 경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것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확보한 리튬을 자회사에 공급하고 이 자회사에서 만든 배터리 소재를 LG나 삼성에 판매하는 구조이지요. 이 과정에서 중간 유통 마진이 사라지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건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이유는 단지 월세 수입만 거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이러한 건물주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핵심 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반면 LNF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LFP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죠. 이미 고성능 배터리 시장은 삼성이나 LG가 장악했기에
LNF는 대중화된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매우 영리한 전략인데 ESS나 보급형 전기차는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면 충분합니다. LFP가 바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 말까지 생산 규모를 6만 톤으로 늘리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에는 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이들 기업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고급 전기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테슬라로부터의 수주도 확보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ESS 분야에서 140GW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두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거나 생산 공정 혁신을 이루었거나 혹은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한 기업만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우량주 중심으로 수익이 집중되는 선별적인 회복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사자가 사냥할 때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개체를 노리는 것처럼 현재 배터리 시장 역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강한 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아무 배터리 주식이나 섣불리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차세대 기술 로드맵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가 바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역전되기 시작한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전기차가 비싸서 보조금 없이는 구매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가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전기차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2027년 중국의 보조금 폐지까지 완료되면 K배터리는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K배터리는 원료 내재화를 통해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전기차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셋째, 중국 보조금 폐지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넷째, 2025, 2026년 가격 역전 현상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열립니다. 다섯째, 수직 계열화와 기술 혁신을 이룬 선도 기업들이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배터리 주식을 분석할 때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지, ESS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차세대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단순히 보여주기식 성장주와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해보자면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원료 채굴까지 직접 나서고 있으니 다음에는 전기차 공장까지 직접 차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 직접 경쟁하게 되는 셈이죠.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수직 계열화가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에코프로는 양극재, 포스코는 리튬, 삼성과 LG는 배터리팩,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것이 K배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저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